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친일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시라고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군요. 오늘은 그냥 중소기업 얘기가 그래도 우리도 중심을 둬야 될 때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론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신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이 후보께서 직접 우리 캠프 인사의 언사가 지나쳤다 이렇게 유감을 표현하셨네요.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야당 후보 쪽에서 또 소란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 뭐 되지만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낙연 쪽에서는 이제는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됐다. 그런데 아니구나.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청설 교수 자리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00 화재 당시 이제 유튜브 촬영 비판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에서 사과를 한 배경은 뭘지 이것은 우선 장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 사진 때문이라고 봐요. 네. 그냥 사진이 없었으면은 좀 오래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당시 7시 한 34분 정도에 황교익 씨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는 그런 사진이 대량 유포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로서의 어떤 리더십도 문제고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는 어떤 네네. 답변이세요?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거는 했죠 다. 왜냐하면 1시에 뭐 소방본부장이 갔고 그다음에 3시에 이제 제1부지사 갔거든요. 그럼 이제 하긴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먹방을 찍고 있었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캠프 내에서도 이게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니 뭐 할 걸 조치를 다 해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사과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갔어야 된다. 결국은 아마 그 부분이 제일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화재가 엄중하고 또 그렇게 뭐 한 분이 안에서 이제 아직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에 먹방을 찍는 게 적절했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라서 저는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과라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적절했다 이런 지적이신데, 근데 이 지사의 사과로 이제 먹방 논란 어느 정도 뭐 일단락 되는 듯 하더니만 이제 먹방 논쟁의 배우를 둘러싼 이제 신경전이 보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있던데 이게 당내 주자들 간의 감정의 그래 더욱 깊어지는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깊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거를 야당이 아니라 여당 경쟁 후보가 이런 거를 먼저 문제 제기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후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후보의 캠프 측의 중요한 분이 어떻게 친일 프레임을 걸고 넘어서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 더 서운하고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9월 4일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지나서도 그냥 10월 19일, 10월 9일까지도 계속 진행될 거다. 지금 뭐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는요, 맛 칼럼니스트 앞서 나왔던 그 황교익 씨와 이제 캠프 인사 간에 공방 속에 이른바 이제 친일 프레임 공방으로 갔잖아요. 네네. 이렇게 옮겨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캠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계속 그동안 이제 한국 음식 비하하고 일본 온 걸 옹해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뭐 얘기했던 거 맞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요. 제가 사실은 여행에 반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맛집 공사해라. 경기 맛집 공사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나오니까 그럼 뭐 차라리 도쿄나 뭐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하라.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문제는 사실 민감할 부분이에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뭐 일베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자기를 비판해왔던 걸 이렇게 비판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건데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엊그제 발언에서는 나는 뭐 캠프에 자주 안 가고 네. 내가 직접 그 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약간 뒷맛이 좀 개운치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얘기했는데 적절치 않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고 나는 캠프에 안 간다 그러면 마치 이제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황교익 씨도 보니까 뭐 직접 사과는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도 내가 한 말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 뒷맛은 개운치 않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봉합은 된 건 그래도 다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캠프의 또 유튜버 블랙리스트 작성 이 논란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뭐 추미애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의 하나의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괴문서에서 몇몇 유튜버의 경기도 홍보비 수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거명한 매체 대부분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그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바 없는 언론이거나 유튜버입니다. 괴문서가 아무리 내부 문서라거나 일상적인 업무라고 해도 이것은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입니다. 경기도가 모 팟캐스트 포털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팟캐스트 포털을 통해 들어온 경기도 광고가 나의 전체 광고 수입 총액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1.76%였습니다. 2019년 이래 다 합쳐서 1.76%. 뭐지 경선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방과 네네. 뭐 검증을 빌미로 또 네거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후보 간의 검증이 아니라 진영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 유튜버 분들이 네. 유튜버만 해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40~50만 명이 보는데 저분들이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또한 진영 내에서 특정 후보를 갈라치게 해서 네. 방송을 진행을 하세요. 그럼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씨도 1.76% 광고 후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도에서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 프로그램 채널이 있는데 경기 호황쇼라고 있습니다. 거기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는데 거기 김용민 씨도 출연하고 뭐 다른 이동영 씨도 출연해서 거기서 출연료도 다 챙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유튜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이 이낙연 후보 측의 공격인데 이거야 뭐 이낙연 후보를 또 지지하는 여러 유튜버들도 있으니까 이걸 네. 가지고 뭐 블랙리스트, 뭐 후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대변인 입장 짧게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마 보수 유튜버들은 아마 우리 진보 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만 단위도 되게 많아요. 네. 거기 대부분 아마 윤석열 후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게 본선 가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되게 비판하고 이낙연 후보를 띄워주는 유튜버도 있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은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공적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하진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하진 않는데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횟수까지 재고 이런 거는 좀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유튜버와 일반 우리가 뭐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종편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버까지 모니터해서 그거를 체크하고 뭐 우리 우호적 이렇게 갈라놓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녹취록 공방 또 토론회 논란 이게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논란이 다시 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앞세워서 당을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한다는 것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인지 뭐 사실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온종일 시끄러운데 장 소장님 이게 진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간지에서 자 이준석 대표는 공정성을 상실했으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자. 네.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다라는 식의 대략적인 기사인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거는 아주 수소리고 자기네들 정말 언론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캠프 측의 S모 실장이 이거를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분의 보좌관이 이 얘기를 했다라고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검토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네. 해서 약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즉각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할 불편하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이 지도부를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 방송을 제가 같이 했는데요.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대를 네. 뽑아버렸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해프닝이라 그러는데요. 그 정황이 너무 많죠.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됐고 캠프발로.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뭐 우리 당에 좀 어른 모셔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광주를 갔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최근에 또 만났다 그래요. 그렇게 정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 당 안팎과 캠프와 그 대상자인 사람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네. 추진하기는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게요. 원내대표도 네. 있고 지금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렇죠. 당대표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를 꾸린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 상도 불가능해요. 네.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가 8명인데 그러면 5명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5명이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은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당대회 갈 일은 아니고요. 비대위는 바로 결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최고위원 체제가 한 분이 골석이거든요. 임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6명이니까 한 3분, 4분만 만약에 사퇴해버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비대위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있었는데 한 명이 사퇴해가지고 8명이에요. 8명, 최고위원들이. 5명이 네.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토론회는 일단 뭐 불발이 됐어요. 근데 25일 날 비전 발표 형식을 갖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경선을 가지고서 서로 다 또 신경전이 한창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 역선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비해서 국민 100% 그다음에 50대 50은 정해진 거니까. 근데 역선택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원이나 지지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네. 대선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라 갑자기 또 이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두 분이 그런 거잖아요. 역선택을 넣자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대선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거나 이런 경우 없어서 뭐 본인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주자들은 절대로 안 받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건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회의님 그럼 민주당은 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까? 아니 우리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때문에 네. 당원과 그다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룰이거든요.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선거인단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자기가 유리하면 넣고 뺀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선거인단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 지지층과 무응답층 이 분들만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 그 후보들 뽑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후보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경선 뭐 과정을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조정이 되겠느냐 룰 자체가.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네. 게 그 룰 갖고 네. 문제 삼고 뭐 언론 탓하고 이런 정치인치고 잘된 분 못 봤습니다. 네. 그냥 자신들이 룰 협상에 참여해서 그냥 거기서 결정된 룰을 따르면 되지 이건 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의 트집을 잡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운전대를 뽑아봤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이게 뭐 네. 경선 벌써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네. 굉장히 당 대표로서는 격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운전대 모아버린 게 아니라 뭐 밖에다 페인트 칠하고 뭐 네. 방해한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경선을 관리하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토론회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제 준비위 같은 데서 다른 또 군소 후보들이 요청하니까 한 건데 마치 이제 본인이 무대에 서려고 한다, 센터에 서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나이가 어리고 이러면서 약간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정 주자로 많이 줄을 서 있거든요. 네. 중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당대표 선거 때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좀 어쨌든 세력이 형성됐으니까 뭐 비대위든 아니면 좀 당대표 힘을 빼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당대표가 맞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선출 시까지는 당대표의 역할입니다. 네. 선출된 다음에는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좀 뭐 이준석 대표 체제를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작 윤석열 후보 본인이 요즘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지난 8월 초 여름 휴가 뒤에 동선이 거의 읽히질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하나는 뭐 토론회 연습도 하고 네. 그냥 여러 가지 정책 현안 공부도 하고 내실을 기하고 또 인재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있고 또 홍보 동영상 이런 거 촬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외부 공개 일정들을 좀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쨌든 이준석, 원희룡 이 두 분의 갈등도 본인이 중심된 논란의 대상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분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캠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앞서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도 상당히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뭐 한편에서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자기 어떤 존재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뭐 방송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는 그게 아닌데 네. 어찌 보면 뭐 이 논란을 오히려 전화를 그렇게 했으면 아니 만약에 그게 윤석열 후보 특정한 거였으면 아니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오히려 공정하게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맞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당대표를 흔들 게 아니고 뭐겠느냐. 네. 뭐 윤석열 원희룡 지사가 사실은 주목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마케팅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정책이라든지 아까도 나와서 보면 뭐 뜰 거라 그러는데 사실 별로 나온 건 없어요. 대구시장 앞에 가서 보니까 뭐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대선 후보까지 나오신 분이 이게 피켓 들고 뭘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본인 걸 내와야 되거든요. 네. 도지사의 성과도 별로 없었어요. 도내에서도 보면 지지율 한 3, 4위예요.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성과, 본인의 정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 흔들기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뭔가 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런 즈음에서요. 이게 뭔가 한번 국민의힘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합류로 뭔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화제성은 줄어들고 논란은 커지는, 그렇다면 이게 정치문의 당연한 과정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이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된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합류한 거는 잘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여러 가지 윤석열, 최재형 이 두 후보의 논란은요. 본인들이 좌초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 오를 말들을 많이 하셨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본인이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 보인 것.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현재 상황의 모든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즉각적으로 1차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당대표는요.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정치는 때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좀 대화, 타협, 조정, 조율 이것이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뭐 상당히 이제 당내 진영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도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뭐 윤석열, 최재형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뭐 정치 1, 2년 한 게 아니고요. 대선 출마도 처음이 아니고 다 정책이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떻게 당내에서 토론을 할지 토론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전이 될수록 결국은 미디어 선거, 토론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두 분이 아마 좀 선두권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뭐 언론이라든지 서로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토론에 한 20번 더 해야 됩니다. 네.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전 대표나 뭐 이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쪽에서는 익숙하신 분들이라 저는 아마 이 지금 일강 체제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벌써 경선 불복 논쟁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은 이낙연 캠프 쪽 발언이죠. 그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이제 경선 불복론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갈등 이게 심지어 경선 불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유, 경선 불복하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요. 네. 아마 정치를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뭐 네. 선거법에도 일단은 이인재 불복을 후보라든가 뭐 못하게 한철수 하는 후보 등등, 네. 네, 규정이 있고 만약에요 경선 불복을 하게 되면 진영이 분열이 돼요. 네. 분열되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경선 과정 중이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약간 정체거나 이제 하락 국면인 게 저는 아마 이 경선 불복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던 게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당원들이라든지 네. 지지자들이. 특히 우리 당 선거는 아까 말씀처럼 당원과 선거인단으로 구성되거든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당이 쪼개지고 깨져서 결국은 선거에도 지고 계속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저는 아마 이런 발언이 저희 당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신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의 3지대 구축이 대선판을 흔들까요? 어쩔 수 없이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지역적인 기반이라든지 국회의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민심이 뒷받침돼야 돼요. 지지율이죠. 근데 세력도 없고 지지율도 안 나오는 분이 어떻게 정치를 교체할 것인지 그렇다면 결국엔 다른 제3지대에 있는 어떤 인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인물이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김동연 후보의 구호는 되게 이상적이지만 현실화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감사합니다. 맞습니다.